오늘 뉴스 리뷰 Y 시간 YTN이 전한 부동산 정책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강보라 시청자 평가원입니다. 이동욱 해설위원실장입니다. 지난 13일 정부가 수도권에 최소 23만 호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급 방안부터 규제 완화, 금융 종합 대책까지 큰 틀이 제시됐는데요. 관련한 YTN 보도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분석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8월 13일에 발표된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 그리고 이를 다룬 YTN의 보도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린벨트 해제부터 결혼 페널티 완화, 금융 지원까지 여러 갈래로 나왔던 만큼 보도량도 상당했는데요. 발표 당일의 속보성 보도부터 이후 사흘 동안 이어진 후속 리포트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정책의 얼개를 전달하는 정보성은 탄탄했다는 인상이 듭니다. 오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지점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 대통령의 부동산 대토론회와 8.13 대책 발표 이후 YTN을 비롯한 많은 방송사가 전문가 대담 코너를 편성했는데요. 하지만 시청자 눈높이에서 알맹이 있는 분석과 문제점이 충분히 전달됐는지는 냉정하게 볼 대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번 기간 보도에 출연한 전문가들을 보면요. 부동산 연구소장, 증권사 부동산 전문위원, 그리고 경제학과 교수 등이 중심이었습니다. 시장 전망을 짚는 데는 아주 효과적인 조합이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정부도 공급 대책 여러 번 내놨고 하는데 집값 잡는데 큰 소용이 없었던 게 이제 왜 그런 걸까요? 작년 97 공급 대책 때도 135만 호 2030년까지 착공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많은 국민들한테 공감을 얻지 못했던 게 2030년까지 착공을 하면 도대체 공사 기간이 4년, 5년 정도 걸리니까 그렇죠. 2033년, 35년까지 나보고 지금 이 상황에서 버텨라는 건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요. 이번에도 좀 포괄적인 물량만 있고 좀 구체적인 공급 방법이나 지역이나 이런 것들은 또 담기지 않게 된다면 아마 최근에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많은데 복합적으로 좀 불만들이 커질 우려가 좀 있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번 대책에는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학교 용지, 노후 청사 활용,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처럼 도시계획이나 건축의 영역이 상당히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에 도시계획 전문가나 건축가가 함께했다면 왜 이 부지가 선택됐는지, 실제 착공까지 어떤 기술적인 난관이 있는지를 더 깊이 짚을 수 있었을 겁니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는 비아파트 촉진책이나 청년 주거 지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 대출 제한처럼 실제 거주 형태와 취약계층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런 대목에서는 주거복지 전문가가 함께 공공임대나 이주 지원이 실제로 필요한 계층에게 얼마나 닿고 있는지, 정책의 사각지대는 없는지를 짚어줄 수 있었을 겁니다. 시장 논리 중심의 패널 구성에서 도시나 복지 쪽으로 인력풀을 조금 더 넓혀보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런 점에서 부동산 정책이 시장, 도시계획, 복지가 뒤섞인 사안이다 보니까 경제부와 도시건축, 사회부 복지 담당까지 함께 참여하는 크로스오버 취재 방식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협업 형태의 기획 보도가 나온다면 지금의 정보 전달형 보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심층 보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제작진 입장에서는 어떤 어려움과 또 고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이제 세제 개편안이나 일단 공급 대책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변화를 할지라도 부동산 시장과 국민들의 주거 생활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중요성이 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보도국 제작진이 협업을 통해서 심층 보도를 하는 것은 의미가 상당하고 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해해야 할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을 경제와 도시 건축, 사회복지 등 여러 부서의 협업을 통해서 다각도로 조명하자는 제안은 매우 깊이 있고 날카로운 통찰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은 단순히 이제 주택 공급이나 가격 변동의 문제를 넘어서 도시의 형태와 주거 환경, 그리고 취약계층의 주거권과 복지 사각지대가 얽혀 있는 복합적인 이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크로스오버 협업 취재 방식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제 큰 가치를 지니게 되는데요. 정책 발표에 따른 단순 집값 등락을 넘어서 해당 정책이 실제 도시의 공간 구조와 시민들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건축적, 공간적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주거 정책의 변화가 청년이나 고령층, 또 주거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밀착 취재함으로써 그 숫자 뒤에 가려진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 단순 현상 보도나 공방 위주의 보도에서 벗어나서 부처 간의 칸막이를 넘어서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심층 보도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보도의 깊이와 사회적 영향력을 높이려는 이러한 기획 방향은 언론의 본질적인 역할에도 매우 부합하는 아이디어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복합적인 영향을 제대로 짚기 위해서는 부서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거 잘 알 수 있었는데요. 이어서 이번 대책에는 세대별 주거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지원책도 담겼습니다. 특히 신혼부부가 결혼으로 인해 소득과 재산이 합쳐지면서 오히려 주거 지원에서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눈에 띄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다뤄졌다고 보십니까? 네, 이번 대책에서 화제가 됐던 점 중 하나가요.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해서 1인 기준으로 바꾸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완화였습니다. 다만 이 혜택이 청년층 안에서도 얼마나 고르게 체감될지는 짚어볼 지점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달 금융당국 주재로 열린 부동산 토론회에서 소득이나 자산 기준 때문에 청년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금융당국도 신혼부부는 소득 요건이 부부 합산으로 계산돼 정책대출 소득 기준을 벗어나는 결혼 페널티를 언급하며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대책을 발표하며 청년 등 실수요층을 상대로 핀셋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보금자리론에서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도 소득 요건에 포함해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8월 15일 보도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이 오히려 전세의 월세 전환이라든지 월세 상승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다뤄졌습니다. 실제로 월세 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배에 달한다는 수치도 함께 나왔죠. 또 8월 16일 보도에서는 정부가 늘리겠다고 한 30조 원 규모의 대출 여력이 실제로 청년, 신혼부부 같은 실수요자에게 얼마나 돌아갈지 불확실하다는 전문가 지적도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다주택자나 투기지역, 투기과열 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보유자가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이었는데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까지 추가된 겁니다. 정부는 투기적 목적의 정의를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본인이나 배우자가 실거주한 적이 없고 가족을 제외한 타인에게 집을 빌려준 경우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비거주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경직적 집행은 월세 전환과 월세 상승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세 물량도 점점 줄지만 월세 가격도 조세 증가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아니지만 내년에 만약에 세금이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월세가 또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월세 가격이 모두 다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올해 남은 기간 늘어날 신규 대출 여력은 30조 원 규모입니다. 8.13 부동산 금융종합대책에서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치가 2배 늘어난 결과입니다. 은행권의 대출 한도 축소로 빚어진 이른바 대출 오픈런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일부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에는 숨통이 트일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대출 오픈런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대출 수요가 폭증할 경우에 조기 소진되는 게 불가피하기 때문에 대출 총량 관리를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정부 입장까지 감안하면 누가 이 대책의 실질적인 수혜자인가라는 질문은 자가와 전월세, 유주택과 무주택 사이의 온도차를 좀 더 촘촘하게 들여다보는 후속 보도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8월 15일 보도된 용산공원 관련 소식입니다. 김 장관이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못을 박으며 논란이 커진 겁니다. 김 장관은 법적인 환경적인 문제들이 많지만 부동산 공급 책임자로서 어떻게든 집 짓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정원 주택 공급도 반대해온 서울시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주택 공급 해법으로 정비 사업 활성화를 강조해온 서울시는 도심 녹지 활용이나 그린벨트 체제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이 보도는 국토부와 서울시 두 기관의 입장을 각각 전달하는 데 충실했는데요. 그런데 이 사안을 기관 대 기관의 힘겨루기로만 보면 정작 중요한 질문 하나가 빠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미 인구 밀도와 교통 혼잡도가 높은 서울에서 그 결정으로 실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시민들은 무엇을 얻고 또 무엇을 잃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집이 부족해서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요. 여름철 도심 열섬이나 침수 같은 재난 대응력, 출퇴근길 혼잡도, 남은 녹지에 대한 접근성 역시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주택 공급이 시급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다만 어디에 얼마나 지을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국토부의 공급 논리나 서울시의 행정적 입장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매일 출퇴근하고 아이를 키우고 나이 들어가는 주민들이 이 변화를 어떻게 체감하는지도 함께 담겼으면 합니다. 두 기관의 입장을 넘어 그 사이에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까지 담긴다면 이 담론은 한층 더 탄탄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책의 수혜자가 과연 누구인지, 계층별, 주거 형태별 온도차는 어떤지 실제 거주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까지 더 세밀하게 전해달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시장 조절과 민생 안정을 명목으로 최근 정부가 굵직한 부동산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정책 간 혼선이나 모순은 보지 않고 대책의 양만 전달하진 않았는지, 앞선 정책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도 짚어주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YTN 보도는 어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눈에 띄었던 대목이 있었는데요.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는 정부 계획의 가장 큰 걸림돌로 토지 보상 문제를 짚으면서 3기 신도시도 토지 보상에만 2년이 걸렸다는 사실을 함께 전한 부분입니다. 가장 큰 암초는 토지 보상. 3기 신도시도 토지 보상에만 2년이 걸렸는데 보상금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잦습니다. 적절한 보상이 나오면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적절하게 보상이 나오고 그다음에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서 정부 계획이 순순히 협조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현장조사 거부 시 다른 자료로 감정평가를 강행하겠다는 당근과 채찍 전법인데 서류 등으로만 산정한 보상금을 통보할 경우 법적 소송까지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책의 장밋빛 목표와 현장의 현실 사이의 간극을 균형 있게 보여준 좋은 접근이었다고 봅니다. 매번 새 대책이 나올 때마다 속보로만 소비되기보다 역대 공급 대책 발자취와 같은 형태로 축적해서 보여주면 시청자의 정책 이해도가 한층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린벨트 해제나 재건축, 재개발처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공급 이슈를 역대 정책의 흐름과 함께 정리해보는 것도 유의미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중장기 기획 코너 등을 고려하고 계신지 제작진께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이제 역대 정부가 이제 쭉 공급 대책을 내놨었는데 이 공급 대책을 쭉 짚어보는 그러한 그 기획 코너는 저희 YTN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기획은 시청자의 정책 피로도를 낮추고 이해를 돕는데 매우 효과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YTN은 현재 역대 공급 대책들과 비교했을 때 이번 공급 대책의 특징 그리고 정부가 내놓는 세제 개편 방향에서 지적받고 있는 또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인터뷰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서 보다 현실적이고 또 수용 가능한 정책을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한 그린벨트가 갖는 의미와 해제를 위해서 필요한 논의가 어떤 것인지 또 정부 부처와 지자체 입장 그리고 여론의 움직임도 상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부동산 이슈 속에서 타임라인형 심취 기획이 가진 장점과 실효성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 그린벨트 해제나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은 정권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반복되어 온 카드이기 때문에 과거 정책이 시장에 미친 실제 파급 효과와 한계를 되짚어보면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훨씬 날카롭게 검증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단발성 속보 경쟁에서 벗어나서 방송사가 자산처럼 축적하고 있는 아카이브형 콘텐츠를 선보임으로써 높은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과거 대책 발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주택 공급량 그리고 인허가 물량, 가격 변동 추이 등을 데이터 시각화로 구현한다면 시청각적 몰입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단순한 제도 설명이나 팩트 체크를 넘어서 과거의 정책이 왜 성공하거나 또는 실패했는가를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중장기 코너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깊이 있는 저널리즘 구현은 물론이고요. 현실적이면서도 만족도가 높은 부동산 정책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역대 부동산 대책의 성과와 한계를 타임라인과 데이터로 집계된다면 이번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데도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삶의 터전의 문제이자 가계의 경제적 미래까지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 만큼 시청자의 삶에 미칠 실질적인 영향과 정책의 모순을 검증하는 수요자 중심의 보도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의 알 권리를 넓히고 보도의 가치를 높인 방송을 소개하는 디딤돌 뉴스 시간입니다. 평가원님, 이번 주 선정한 내용은 어떤 겁니까? 네, 이번 주 디딤돌 뉴스로는 남양주 신규 택지 공급을 다각도로 분석한 리포트를 꼽고 싶습니다. 이 보도는 발표된 공급 물량을 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전체 10만 호 계획 중 상당 부분이 아직 입지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어 정책의 미완성된 부분을 균형 있게 보여줬습니다. 또 태릉 CC와 과천 경마장의 선례를 통해 지자체 협의와 주민 반발이 실제 공급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짚으면서 정책의 실행 가능성이라는 조금 더 깊은 질문까지 다뤘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정책 발표를 전달하는 보도와 그 발표를 검증하는 보도의 차이를 잘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동산 정책과 시장의 변화를 꾸준히 보도해온 차유정 기자의 보도였는데요. 앞으로 이어질 보도에도 기대가 모입니다. 어떤 고민과 과정을 거쳐 취재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최대한 저는 큰 틀에서 좀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이번에 공급 대책도 지난해 97 대책이랑 지난 129 대책해서 어떤 게 달라졌는지 좀 스스로 비교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가령 129 대책 때도 이제 신규 택지들이 여러 개 나왔는데 주민 반대랑 지자체 협의가 잘 안 돼서 아직까지 거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일부 나왔는데 그런 문제점이 또 발생하지는 않을지 이런 부분 좀 조명하면서 취재를 했습니다. 국민 여론을 담는 게 가장 힘들어요. 지나가서 길거리에 시민분들 몇 분 인터뷰하고 그거를 일반화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것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그나마 이제 또 저희 하는 일들이 이제 그 시민들의 의견을 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안 경우에는 신규 택지 발표를 하면 그 장소에 가서 이해관계자들이나 토지주들, 그런 이제 주민분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그래도 최대한 많이 담으려고 했고, 이번에도 남양주 가서 진행을 하긴 했는데, 앞으로도 신규 택지들이 많이 나올 거고, 기존 발표된 택지에서도 주민 반발이나 이해관계자들의 그런 문제 제기가 많은데요. 그런 부분 직접 찾아가서 또 많이 들으려고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 리뷰 와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